금품을 갈취하겠다라고는 그 과정에서 반항은이 없었다는 거죠. 살상이 목적이었다. 예, 살상이 목적이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특정하는 그 과정을 이제 보니까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범죄자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 사건을 새롭게 추적해보는 시간, 마인드헌터 이승우입니다. 마인드헌터 오윤성입니다. 지난해 이제 수감 중인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명해진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분을 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보복 범죄 1990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안 관련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 6월 8일 오후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가정집에 30대 남성이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이미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온 30cm 회칼입니다.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그 50대 여성을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놀러 왔던 그 숨진 여성의 친구, 또 바로 옆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그 집 아들, 이렇게 해서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중태에 빠뜨리는 도주를 하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강도를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들이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할 때, 그때 이제 위협용으로 가지고 온 흉기를 사용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범행 수법을 보게 되면 이 살해된 그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반항은이 없었다는 거죠. 금품을 갈취하겠다라고는 그 과정에서 반항은이라고 하는 이 살상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은 아닌가. 살상이 목적이었다. 예, 살상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당히 지나치게 범행 수법이 잔인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만약에 금품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 뒤진 흔적이라든가 물품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순전히 어떤 그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근데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원한을 살 만한 그런 그 성품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경찰이 난간에 봉착하게 되죠. 재물이 목적이 아닌 살상 행위를 목적으로 그 집으로 들어간 그 범죄자는 그 왜 갔을까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인 1986년도 9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 집 딸이 어떤 괴한에 의해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고 불행하게도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범인이었던 박모 씨 같은 경우가 1987년도 10월에 기소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초범이 아니었고 이미 2번의 강간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였죠. 상습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달라서 1990년만 하더라도 이 강간죄가 이제 친고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2차 가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딸이 그 상습적인 그 성범죄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 임신까지 했다라고 한 이 상태에서 합의를 갖다가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끝까지 합의를 갖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범인은 징역 3년의 그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갖다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박 씨라고 하는 이 성범죄자는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 측에서 합의만 해줬으면 3년이라고 하는 이 징역을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도 나는 나가서는
저 집에 대해서 복수를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989년 12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한 일은 그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를 이전한 것을 확인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난 뒤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들어와서 그 가족들에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강력하게 엄단해야 되는 사안의 성격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형법 체계상 강간죄는 여성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익은 아니었고요. 순결, 그러니까 사회가 관리해야 되는 여성의 정조에 대한 어떤 풍속범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법 규정처럼 규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친고죄 규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고소 합의만 되면 피해자하고 합의만 되면 재판 중에서도 다 선처가 되고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을 끌고 올라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사안이었는데 당시에 합의도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법원의 양형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니 합의를 안 해주는 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은 만약에 두 개의 그 법이 네. 제자리만 잡았더라면 발생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강간죄가 이 친고죄가 아니고 지금 같은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한다면 네네. A시당 쪽 이 사람의 내면에서는 그 피해자 측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가 복수심 이것이 발현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네네 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됐더라면 이 피해자의 그 동선이라든가 예. 또는 뭐 주소지를 갖다 추적하기 위해서 뭐 학교라든지 또는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주소지 추적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이 사건에서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은 네. 이 사람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다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것으로 끝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글쎄요 한 3년 정도 뭐 이렇게 노역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변호사비를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최소한 사형은 면해야 되겠다. 네. 그럼 사형 면하면 예컨대 이제 무기징역이 되면 나중에 뭐 한 20년 정도 지나면 또 가석방 같은 것도 가능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는 나와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었던 수사관을 또 찾아가서 네. 그런 식으로 자기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1990년 12월 18일에 네. 교도소 내에서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생을 갖다 마감을 한 그런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좀 이제 그 심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복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심리는 자기연민입니다. 자기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고 자기 잘못은 없고 난 너무 억울하다. 예, 그것을 갖다 소위 이제 책임의 외주화 또는 책임의 외면화 네. 이 책임을 갖다가 자기 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가 내 탓이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남의 탓이에요. 네, 네, 내가 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사회가 나를 갖다 인정을 안 줬다. 네. 내가 그 조금 뭐 그런 성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나는 3년을 갖다 이 안에서 썩게 됐다. 이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하나 그것이 그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칠 때는 네. 모든 것들의 발생 원인은 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대상에 대해서 나는 뭔가 응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복수 심리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넌 이것밖에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너무 컸어. 이러한 잘못된 형태의 자기 연민이 결국 대량 살상을 불러일으키고 자기까지 궁극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한 그런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이제 법제도가 많이 정밀해지기는 했는데요. 이제 소송을 막상 또
진행을 해보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특정하는 그 과정을 이제 보니까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그 사람을 특정하고 내가 보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그 피해자는 굉장히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국가가 그 어떤 국민의 그 안전을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 책임의 방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안에 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 또 중요한 복지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 설계에는 범죄로부터 생명 신체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한다. 그리고 그 국민이 범죄로부터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헌법 제30조의 이념이 기본에 깔려서 실천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보복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냐면 현 그 사법 체계에 대한 그 명백한 도전이다. 국가라든지 또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사법 체계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 좀 미연에 방지를 할 것인가. 뭐 예컨대 이제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급도 이제 그런 시도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해당되는 경찰서에도 경보가 가면서 이 피해자가 차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에도 그 어떤 그 경보가 오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노량진 보복살인 사건에 대해서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사건을 보면서 함부로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이 범죄자의 그 전형적 자기 연민에 있어서의 가장 비극적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범죄자의 심리가 더 궁금하시거나 또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헌터 이승우입니다. 마인드헌터 오윤성이었습니다. 돌로 허벅지를 내리찍어서 한 명은 사망을 하고 한 명은 안 죽었다. 그 뒤에 그 두 사람을 조종하는 그 제3의 인물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순식간에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다 이런 공포감을 좀 엿봤거든요.